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1953년 3월 5일 사망하였다. 그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뇌졸중이었다. 스탈린의 죽음 이후에 크렘린은 3일간 침묵을 지켰으며 결국 독재자의 서거를 발표하였을 때 새로운 지도부는 인민들의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국가를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말렌코프가 등장하여 가장 중요한 직책인 당 서기 장직과 수장 자리를 겸임하였다. 말렌코프 다음으로는 베리아와 몰로토프가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여 독재자가 죽고 난 뒤 소련의 삼두체제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삼두체제는 오래가지 않았다. 3월 중순이 되자 말렌코프는 당의 최고위층이긴 하지만 당 서기장식을 사임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에서는 니기타 후르쇼프가 당의 제1서기로 승진되었다고 발표했다. 1953년 여름에는 베리아가 반역과 음모 혐의로 비밀리에 처형되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들 역시 숙청되었다. 베리아가 몰락하고 1955년 2월 말렌코프가 농업관리에 실패하고 중공업을 희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며 수상직에서 사임했다. 이에 불가닌은 말렌코프를 대신해 정치 수반에 올랐다. 정부와 당이 수장이 된 불가닌과 후르쇼프는 소비에트 정치 무대의 중심에 서서 양두체제를 형성하였다. 동시에 크렘린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도 계속되었다. 소비에트 내부의 갈등이 가장 최고조에 달한 때는 1957년 여름이었다. 후르쇼프는 당 간부회의에서 패배하고 자신의 문제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로 이관했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고 말렌코프,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그리고 셰필로프 등을 반당 집단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에서 추방하는 데 성공했다. 후르쇼프의 적들은 탈락했고 간부회의의 구성원은 15명으로 늘어나 후르쇼프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다. 여기에 1958년 3월 후르쇼프에게 복종하지 않던 불가닌은 정부 수반을 사임했다. 후르쇼프는 불가닌의 자리였던 정부 수반까지 자신이 차지하면서 당과 국가의 실질적인 최고 권위를 독점하였다. 그는 소비에트의 정치적 책임자로서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농업 분야에서 당이 생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 대규모 주택 건설도 이때 시작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생활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좀 더 중대한 변혁은 문화의 탈스탈린주의였다. 모든 예술 분야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강요받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른바 해빙의 시기가 열렸다. 작가와 예술가들은 좀 더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었다. 후르쇼프의 시대는 장밋빛으로 보였다. 스푸트니크를 발사하면서 소비에트는 우주시대를 개막했고 풍년이 들어 식량도 풍족했다. 소비에트의 산업 생산은 고도 성장을 지속했다. 사기가 충천한 후르쇼프는 소비에트가 곧 미국을 따라잡고 추월할 것이며 모든 시민이 사회주의가 약속한 훌륭한 삶을 향유할 것이라 약속했다. 또한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20년 정도로 가시권에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곧 여러 문제점과 환멸감이 뒤따라왔다. 소비에트의 경제는 허상에 불과했다. 후르쇼프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주한 운동을 벌였지만 후르쇼프의 마지막 몇 년간 산업 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했다. 농업도 마찬가지여서 국내 기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례 없는 캐나다산 밀을 급히 수입해야만 했다. 여기에 탈스탈린주의를 채택하면서 불거진 중국과의 갈등은 1960년에 폭발했고 1963년에는 돌이킬 수 없어 보였다. 쿠바에서 미사일 설치를 두고 미국과의 신경전은 결국 1962년 10월 소비에트의 패배로 끝났다. 후르쇼프는 외교 정책에서 대참사를 당했지만 권위주의 지도자 체제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의 엘리트들은 새로운 독재자의 등장을 꺼려했고 후르쇼프의 집권을 끝내려 했다. 결국 1964년 10월 15일 모스크바에서는 후르쇼프가 고령과 건강 악화 때문에 정부 직책으로부터 풀려났다라고 발표하였다. 후르쇼프의 실각과 새로운 통치자 브레즈네프. 여러모로 짧았던 후르쇼프의 통치 기간은 오랜 혁명 정치사의 정점이었다. 후르쇼프는 국내외적으로 자신의 통치 방향을 사회주의 사회 건설로 잡았고 그의 후계자들은 그와는 다른 정치적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후르쇼프가 개혁과 변덕스러운 캠페인을 보여주었다면 후계자들은 혁명이 아닌 질서를 바라며 통치했다. 1964년 새롭게 구성된 소비에트의 집단 지도부는 브레즈네즈를 필두로 구성되었으며 1917년 이후 성년이 된 최초의 세대였다. 이들은 혁명 당시에는 어린아이였고 대부분 기술 교육을 받았다. 모든 지도자들은 대숙청을 통해 당의 고위직으로 진입했고 빠르게 승진했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안정된 권력과 효율적인 경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실용적인 인물들이었다. 당수 브레즈네프, 수상 코시긴, 수슬로프, 최고 소비에트 의장, 포드고르니 등의 새로운 지도부는 후르쇼프의 개혁 조치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문화적 해방이 종식되었고 작가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브레즈네프의 통치 후기는 고르바초프가 이야기한 대로 정체의 시대로 표현된다. 소비에트의 지도부는 60-70대의 남성들로 이루어져 노화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경제 성장은 속도가 느렸고 사회는 점차 사회주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농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며
세계 냉전 체제에서 초강대국 소비에트의 지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소비에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소비에트가 내세우던 보상과 복지라는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웠다. 사회를 이루던 근간이 흔들리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브레즈네프 정부는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임시적 처방에 의존했다.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들이 난무하던 가운데 브레즈네프는 1982년 11월 10일 7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스탈린 사후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창설과 냉전. 스탈린의 사망 이후 그의 후계자들이 소비에트를 맡으면서 대외 정책은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해졌다. 스탈린 당시의 관점인 세계가 노동자의 적으로 가득 찼다고 보는 관점은 점차 차이점의 연속체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각 국가 간의 사이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폭넓게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일부의 차이점은 소비에트에게 반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어느 정도 인정의 한계를 지녔지만 소비에트 블록 내에서 견해의 차이를 관용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와 소비에트가 공존할 수 있고 전쟁 없이 이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미래를 제시했다. 물론 핵무기가 적을 겨누고 있는 냉전 시대의 대탕트, 즉 긴장 완화는 아주 합리적이면서 유용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소비에트는 다른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자신의 영향권을 확대하고 새로운 동맹국을 얻길 원했다. 이들은 대외관계에서 집요하게 스탈린주의적 관점을 반영했고 이러한 기조는 결국 타 국가와의 갈등을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다. 소비에트 러시아 입장에서 새로운 동맹국이 생기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겠지만 그 동맹관계가 결코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 동유럽, 중국, 제3세계 일부 국가와 소비에트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하위관계에 편입되었으며 소비에트는 국제사회주의 운동에서 이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했다. 스탈린 사후에는 이러한 지배관계는 과거보다 더 세심하고 효과적으로 다루어졌다. 스탈린 사망 직후 말렌코프가 소비에트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국내와 국제적 긴장도 동시에 완화되는 듯 보였다. 신임 수상 말렌코프는 모든 문제는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상호 이해에 도전했다. 그 결과로 1953년 여름 한국에서는 마침내 휴전이 합의되었고 1954년 봄에는 국제회담이 개최되어 베트남의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베트남 독립국으로 분할하여 전쟁이 종식되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인도차이나 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국지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더 큰 참화를 막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동시에 말렌코프는 국제연합의 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에 가입하여 국제관계의 개선과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그러나 온건 완화 정책이 소비에트 러시아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1953년 6월 초반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시위와 파업 사태가 발발하고 필젠에서는 심각한 상태로 치달았다. 시위자들은 시청을 장악하고 자유선거를 요구했다. 6월 중순에는 동베를린과 동독의 라이프치히 등 일부 도시들에서 총파업을 선언한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소비에트를 표방한 채 일어난 시위에 호응하는 세력이 드러나면서 소비에트는 결국 군대를 투입하여 전투를 통해 이들을 진압해야만 했다. 정부 수반이었던 말렌코프 다음으로 나선 불가니는 국제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에트의 인물이 되었다. 그는 1955년 오스트리아와의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불가닌과 아이젠하워 두 사람은 모두 자국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소비에트는 모스크바 평화협정을 통해 할양했던 포르칼라 기지를 핀란드에 반환했고 핀란드와 20년 기한의 우호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는 계속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양국의 외무장관들이 정부 수상들이 표한 합의와 이해 입장을 위해 회담을 개최했지만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서구와 소비에트 사이의 화해는 꿈에 불과했던 것이다. 세계의 양극체제는 냉전이라는 형태로 계속되었다. 인도차이나 북부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한 이후에 양국은 서로에 대한 방어벽을 설립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미국 8개국에 의해 동남아시아 조약기구가 설립되었다. 이 조약기구는 1954년 9월 8일 조직된 반공 군사 동맹이었다. 앞서 1949년 4월 4일 북대서양 조약이 체결되며 성립된 나토 역시 냉전의 산물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에트도 1955년 5월 위성국들과 함께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하여 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지휘권을 통합했다. 자유를 향한 동구권의 저항과 소비에트의 폭력적 대응. 1956년은 소비에트에게 있어 놀랍만한 해였다. 스탈린 치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티토와 유고슬라비아의 노선은 오류를 낳았고 스탈린의 후임자인 후르쇼프와 불가니는 이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베오그라드를 방문했다. 이러한 부드러운 정책에 반대했던 외교장관 몰로토프는 셰필로프로 교체되었다. 후르쇼프의 베오그라드 방문과 더불어 그가 했던 1956년의 2월 연설은 동유럽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연설에서 스탈린의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모스크바가 스탈린의 오류와 범죄를 인정한 것은 체제 개혁을 위한 요구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변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터져나왔다.
폴란드에선 1956년 6월 하순경에 노동자들이 포즈난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놀란 폴란드 당국은 군대를 파견하였고 시위를 하던 노동자들은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이러한 유혈 사태로 인해 폴란드 지식인들은 상황을 성토함과 동시에 통제 정책을 완화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폴란드 공산당은 분열되었고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폴란드가 사회주의로 가는 소비에트와 다른 별도의 길이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후르쇼프에 의해 반동 혐의로 투옥되었던 고무우카는 10월에 당 서기로 복귀했고 후르쇼프 등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폴란드 혁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급히 바르샤바로 날아왔다. 후르쇼프는 폴란드인들을 반역자라고 칭했고 고무우카는 자신을 투옥시킨 후르쇼프를 비난했지만 이들은 합의에 도달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폴란드에서 군사 고문관을 철수시키기로 동의했고 폴란드 공산주의 체제의 자유화를 수용했다. 소비에트 군사고문단이 폴란드를 떠나는 날 수많은 시민들이 바르샤바의 거리에서 고무우카를 지지했다. 헝가리의 경우 폴란드에서 더욱 나아갔다. 폴란드 사태로부터 영향을 받은 헝가리 혁명은 1956년 10월 하순경에 폭발했다. 제20차 당대회 이후 촉발된 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개혁파 총리인 임레 너지의 권력 복귀를 요구하며 동시에 개혁도 요구했다. 임레 너지는 스탈린주의자 라코시에 의해서 당과 정부에 쫓겨난 상태였다. 모스크바는 헝가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라코시를 제거하고자 했고 후르쇼프의 탈스탈린화를 지지하던 미코얀을 부다페스트로 파견했다. 임레 너지는 정계에 복귀했으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갔다. 시위대 요구는 임레 너지의 복귀였으나 동시에 소비에트 군의 완전한 헝가리 철수, 언론 자유, 민주주의적 선거를 요구하였다. 동시에 시위는 점차 격렬해져갔다. 10월 말 너지는 비공산주의자를 포함한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헝가리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탈퇴하는 협상을 시작하였다. 소비에트 지도부는 헝가리의 무질서가 공산권에 초래할 결과를 두려워하였으며 결국 헝가리의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1956년 11월 4일 소비에트의 탱크가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를 급습하기 시작했다. 사태의 목격자들은 소비에트 군인들이 거리에 아무 사람이나 공격하고 탱크가 건물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는 잔혹함을 보였다고 진술한다. 이 잔혹한 사태로 인해 헝가리인 500여 명, 722명의 소비에트 군인이 사망했다고 집계되었다. 임레 너지는 소비에트 군대에 체포되어 1958년에 처형당했다. 서구 열강은 이러한 헝가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소비에트가 벌인 폭력적 사태에 서구는 큰 충격과 함께 적개심을 불태웠다. 이는 서구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타격이 되었으며 공산주의 개혁운동이 탄압받는 모습은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의 이탈을 일으켰다. 동유럽의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다. 헝가리 혁명을 진압한 후 12년간 소비에트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제도적 다양성과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을 가진 공산주의 다원주의를 용인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동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지는 못했다. 1968년 프라하에서는 프라하의 봄이라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프라하의 봄은 이러한 경제 침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개혁 요구, 민주화 요구 운동이었다. 프라하의 봄에 의해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권력 독점을 포기한다고 말했고 경제 수정주의와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치적으로 숙청된 인사들을 복귀시키고 국가 주요 요직에 개혁파를 임명했다. 이러한 개혁에는 체코의 지도자 둡체크가 중심에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급진적인 개혁 안에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개혁의 한계선을 그르려 시도했고 협상 테이블에 양국의 지도자가 앉았다. 그러나 형제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소비에트의 반응은 또 다시 폭력으로 귀결되었다. 1968년 8월 20일에 소비에트 군대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맹국의 군대를 포함하여 50만의 대병력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여 점령하였다. 이 무렵에 소비에트는 우후죽순 일어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형제국들을 통제하고 반체제 운동을 무력으로 억압하며 계획 경제를 고수하고 소비에트에게 굴종시키는 것을 결정했다. 결국 체코를 침공하는 일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행동으로 정당화되었다. 이는 암묵적으로 지도자의 이름을 따 브레즈네프 독트린으로 불렸다. 이는 브레즈네프가 1968년 11월에 바르샤바에서 행한 연설처럼 소비에트, 러시아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공동체 구성원이 자본주의 체제로 복귀하려고 할 때 소비에트는 언제 어디서나 개입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소비에트의 개입은 수많은 유럽 사회주의자로부터 외면받았다. 브레즈네프 시기 또 한 번의 군대 동원이 있었다. 1979년 12월 말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다. 아프가니스탄은 모하마드 자히르 샤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으나 1973년 왕의 사촌인 모하마드 다우드 칸에 의해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독재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1978년 좌익계 군인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다우드 칸을 몰아내고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의 할크파가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여 공산 정권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지방의 여러 부족과 무자헤딘 반군 게릴라가 일어나 공산 정권에 저항하였다. 소비에트는 공산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KGB 요원을 비롯해 일부 경비 병력을 위해 소비에트 병력을 파견하였다.
소비에트는 1979년 12월 24일부터 1989년 2월 15일까지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과 전쟁을 벌였다. 10년간의 전쟁 동안 소비에트는 사실상 세계 곳곳의 나라의 지원을 받는 무자헤딘을 상대해야 했다. 무자헤딘은 소비에트를 견제하는 미국의 지원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란, 인도네시아, 이집트,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싸웠다. 심지어 중국마저도 무자헤딘을 지원했다. 결국 1988년 6월 체결된 평화협정을 기반으로 1년에 걸쳐 소비에트의 군대는 얻은 것 없이 천천히 철수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비용 부담은 훗날 소비에트가 해체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개혁과 쿠데타. 1985년 소비에트의 지도자로 등장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비에트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소비에트와 동유럽에서 전개되던 사건들은 소비에트 지도부는 물론이고 모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실망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소비에트 경제의 낮은 경제 성장률은 비판론과 결부되어 그에게 사회개혁의 의무를 수행하게 만들었다. 고르바초프는 서기장에 임명되었을 때 우선 소비에트 내외의 산적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위기에 대응하고자 했다. 소비에트의 산적한 문제는 우선 낮은 경제 성장률, 생활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암울한 농업 상황, 제조업의 질하락,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의 발전 수준에 뒤떨어지기 시작한 것, 국민 총생산 대비 국방비의 과도한 비중 등이었다.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정신문화적 상황도 이와 비견되었는데 노동에 대한 존중심 약화, 비관주의, 냉소주의 등 정신적인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했다. 1985년 3월 11일에 출범한 고르바초프 체제는 초기 2년에서 3년간 아주 전통적인 운영을 보여주었다. 정치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고 일정 기간 고위 행정직 인사들을 교체했다. 고르바초프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지만 그의 실제 정책은 조심스러웠고 비교적 전통적이었다. 1985년 10월에 고르바초프는 장비의 현대화와 노동 생산성 향상에 강조점을 두며 가속화라는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알코올 중독에 반대하는 캠페인, 무당결금 반대, 반부패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초기 개혁들은 어느 곳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경제는 단순한 권고에 변하지 않았으며 사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예산 부족과 물가 상승을 초래했고 사태는 악화되었다. 알코올 중독 캠페인조차 불법 증류주 생산을 부추기는 꼴이 되었고 경제는 상점에 설탕이 없어질 정도로 악화되었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가 계속해서 소비에트 재정에 부담이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86년 4월 28일 체르노빌에서 핵원자로가 폭발했다. 1986년을 기점으로 뒤로 갈수록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더 급진성을 띠기 시작했다. 반소비에트 선전에 대한 정의가 1987년 크게 축소되면서 정치범들은 석방되었고 기업들은 가격, 임금, 생산 목표 등에서 큰 자율권을 얻으면서 중앙계획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다. 사기업이 생겨나고 외국 기업과 합작법인이 등장하였으나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변화가 소비에트가 고수해온 사회주의적 선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소비에트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빈곤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민중봉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삶의 질 개선과 생활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점차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소비에트의 압제 아래 숨죽여 있던 수많은 민족주의 운동이 부흥하기 시작했다. 벨라루스, 발트, 카프카스 남부,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독립투쟁이 이를 보여준다. 이 투쟁들로 인해 16, 17세기 러시아가 겪었던 동란의 시대가 다시 국가적 측면에서 나타나려 하고 있었다. 민족주의와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공화국의 시대.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에도 각지에서 일어나는 민족주의적 독립투쟁과 경제정책 파행으로 소비에트 내부의 상황은 파국을 향하고 있었다. 고르바초프 집권 초기의 낙관론과 희망적인 메시지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고 대중의 열광이 난국을 타게 할 것이라는 고르바초프의 희망이 무색하게 상황은 악화되었다.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소비에트 시민은 물질 문명적 측면에서 매우 궁핍해졌다. 1990년 무렵에는 산업 쇠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소비품 부족 사태로 인해 상점에는 긴 줄이 생겼고 기근에 대한 우려까지 불거졌다. 1990년 봄 우랄과 시베리아, 우크라이나 광부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그들은 물질적인 상황으로 인해 파업을 일으켰지만 곧 고르바초프와 소비에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었다. 상황이 궁핍해지면서 사회는 혼란에 휩싸였다. 범죄와 매춘, 사회 문제들이 터져나오면서 정부는 이를 수습하고자 애를 썼다. 그 일환으로 발행한 신화폐는 결국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신화폐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의 연금과 저축에 피해를 끼쳤다. 1988년 12월에 있었던 아르메니아 지진 같은 자연재해, 1989년 6월 우랄 지역의 열차 충돌과 이로 인한 가스 폭발, 사고 등은 소비에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결함이 많은지 대중에게 폭로하는 사건이었다. 여기에 1988년 벨라루스 민스크 부근에서 10만여 명의 유해가 발굴된 사건이 있었다. 이 유해들은 스탈린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특별위원회는 밝혔으며
이뿐만 아니라 우랄 지역의 첼라빈스크, 스베르들롭스크 등에서도 대규모 유해매 장지가 확인되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가 겹치면서 소비에트 체제는 흔들리고 있었다. 이윽고 1991년 3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소비에트는 유지하되 새로운 연방을 설립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아르메니아, 조지아, 몰다비아는 새로운 연방에 참여하지 않았다. 고르바초프는 새로운 연방을 조직하는 데 착수했다. 이때 국가비상위원회는 갑작스러운 쿠데타를 일으켜 고르바초프를 체포하고 소비에트를 수호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폭종 거부와 빈약한 계획으로 3일 만에 좌절되었다. 이 사건으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했다. 이제 엘친이 이끄는 러시아 정부는 공산당을 불법으로 선언했으며 공산당 재산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12월 9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공화국 지도자들은 독립국가연합 CIS를 창설하고 CIS가 소비에트를 대신한다고 선포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이렇게 소멸했다. 그 후 몇 주간 소비에트 산하의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포하였다. 보리스 엘친이 대통령이 되어 러시아 공화국을 이끌면서 러시아는 다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